지난 8월 15일 광복절 영화 오펜하이머가 개봉했습니다. 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본명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미국계 유대인 이론물리학자로 전 세계가 전쟁으로 물들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우리에게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오늘은 영화의 개봉을 기념하며 죽음, 세상의 파기자로 불렸던 오펜하이머의 일생과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던 맨해튼 프로젝트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세계 최초의 핵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을 회상하며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한 방송에서 소감을 밝히는 순간입니다.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우리에게는 맨해튼 프로젝트의 연구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한 인물이었으며 예술과 언어 쪽으로 죄가 깊었습니다. 노벨상을 받지 못했지만 뛰어난 물리학자이기도 했습니다. 36살의 젊은 나이에 UC 버클리의 교수가 되고 양자역학과 천체물리학에서 뛰어난 성과를 냈죠. 찬드라 세카르 한계를 중성자별에 적용해 회전하지 않고 차가운 중성자별의 질량이 태양의 3배를 넘으면 중력 붕괴를 일으켜 블랙홀이 된다는 것을 밝혀냈죠. 이를 톨만 오펜하이머 볼코프 한계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때가 1930년대 말의 일이죠.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며 맨해튼 프로젝트의 연구소장이 된 것은 뛰어난 연구 성과, 조직 운영, 카리스마 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그야말로 다방면에서 뛰어난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는 실험의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을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본인의 회고록에서 나는 과학이라는 죄를 알아버렸다 라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으니 말이죠. 핵무기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면서 왜 말년에는 후회를 안고 살아갔을까요? 그리고 오펜하이머에게 평생의 후회를 안겨준 맨해튼 프로젝트는 무엇일까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발발해 나치 독일, 이탈리아 왕국, 일본 제국 3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인 사건인데요. 1945년 일본 제국이 항복할 때까지 총 6년 동안 이어진 전쟁이죠. 총 사망자 수는 약 5,600만 명이며 비공식적인 집계는 총 7,300만 명입니다. 이는 1차 대전 사망자의 4배에 달하는 수치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아닐 수 없는데요. 전쟁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1942년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우라늄의 유통을 중단하면서 미국은 독일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이 먼저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다면 전 세계가 나치의 군합발에 무너질 상황이라 판단한 것이었죠. 이에 미국은 당시 돈으로 약 20억 달러, 현재 기준으로 약 330억 달러, 한화 약 40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합니다. 투입된 과학자들도 대단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을 총동원하는데요. 오펜하이머를 필두로 닐스 보어, 엔리코 페르미, 존 폰 노이만, 리처드 필립스 파인만 등이 있죠. 맨해튼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는 레슬리 그로브스, 연구소장은 오펜하이머가 맡았습니다. 참고로 영화 오펜하이머에서는 레슬리 그로브스 역의 맷 데이먼, 오펜하이머 역의 킬리언 머피 배우가 열연을 펼쳐주셨다고 합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막힘없이 추진되어 갑니다. 연구소장이었던 오펜하이머는 유대인이었을 뿐 아니라 애국심도 투철한 인물이었습니다. 나치 독일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깊게 공감하고 있었죠. 게다가 당시 프로젝트에 참가한 과학자들 다수가 유대인이었던 점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절대 악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절대적인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상황은 조금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하는데요. 1945년 5월 소련군이 나치의 수도를 함락시키기 위해 베를린 공방전을 일으키고 그 결과 독일 총통이었던 히틀러가 벙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로써 세계 2차 대전은 사실상 종식되는데요. 하지만 일본 제국은 포기하지 않고 1억 총옥세, 반자이 어택, 가미카제 등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의미 없는 항전을 이어나가죠.
그렇게 의미 없는 소모전이 이어지던 중 1945년 7월 16일 인류의 최초 핵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이 엘라모고도 인근에서 성공하게 됩니다. 플루토늄을 이용한 원자폭탄으로 가젯이라는 코드명이 붙여졌죠. TNT 20킬로톤의 위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며 강력한 빛이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보였고 16킬로미터 떨어진 본부에서도 열이 느껴졌습니다. 이때 미국은 큰 고뇌에 빠집니다. 일본 제국은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트리니티 실험으로 강력한 힘을 얻었으니 말이죠.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않고 전쟁을 이어나간다면 일본 본토를 점령하기 위해 최소 100만 명의 연합군이 희생될 상황. 결국 미국은 원자폭탄을 일본 본토에 투하하기로 결정합니다. 시간이 흘러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리틀보이가 투하됩니다. 그 결과 투하 직후 8만 명이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도 일본 제국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3일 뒤인 8월 9일 나가사키에 펜맷이 투하됩니다. 그 결과 투하 직후 6만 명이 사망합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일본은 투하 6일 뒤인 8월 15일 무조건적 항복을 발표합니다. 쇼아덴노가 직접 무조건 항복을 발표하며 제2차 세계대전은 완전 종결을 선언하죠. 종전 후 미국은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수병의 키스라는 작품도 종전 후 축제 분위기 속 촬영되었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고뇌와 충격에 빠집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했던 연구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으니 말이죠. 처음 히로시마 원폭이 성공했을 때만 해도 환호성을 지르며 파티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장 조사 결과가 알려지고 2차 원폭까지 감행되어 버리자 이런 분위기는 사라져버립니다. 죄책감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맨해튼 프로젝트 담당자들을 위해 성대한 파티를 열게 됩니다. 미군의 피해 없이 전쟁을 끝냈다며 담당자들을 축하하고 있던 트루먼의 눈에 어두운 표정의 오펜하이머가 눈에 띄는데요. 이유가 궁금해진 트루먼이 오펜하이머에게 이유를 물었고 대통령 각하, 나는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다고 느낍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자신의 회의감과 죄책감을 가감없이 표현한 것이죠. 너무 솔직했던 것일까요? 이때의 발언은 오펜하이머에게 부메랑이 되어 날아오게 됩니다. 4년 뒤 소련이 핵개발에 성공하게 되고 미국은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도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의심이었을지 모릅니다. 이때 가장 많은 의심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오펜하이머였습니다. 실험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실험에 대해 후회의 감정을 가감없이 표출했으니 말이죠. 결국 소련의 스파이라는 혐의를 입고 사실상 은퇴를 당하게 됩니다. 말년에는 후두암으로 투병하다 향년 6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물론 오펜하이머는 스파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았기에 억울한 혐의를 받은 것이었죠. 그렇다고 스파이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스파이의 정체는 클라우스 푹스라는 인물로 독일과 영국 국적을 가진 소련의 이론물리학자였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와 트리니티 실험에 참가해 관련 정보들을 소련에 넘겨 소련의 핵개발을 도운 것이었죠. 지금까지 맨해튼 프로젝트와 오펜하이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들이 개발한 원자폭탄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원자폭탄, 핵분열 반응을 이용해 폭발을 일으키는 핵무기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핵분열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현재 개발된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연 핵폭탄입니다. 핵폭탄의 위력 단위는 일정 중량의 TNT가 폭발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량으로 환산하는데요. 1킬로톤은 TNT 1000톤을, 1메가톤은 TNT 100만 톤을 한 번에 폭발시킨 정도의 위력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는 16킬로톤, 나가사키에 떨어진 펜맨은 21킬로톤, 즉 각각 TNT 16,000톤, 21,000톤을 한 번에 폭발시키는 위력이었던 것이죠. 위력만큼 그 피해도 괴멸적인 수준입니다.
광구 범위는 1초 내로 광구하로 모두 증발하고 13만 파스칼의 공기 폭풍이 몰아치고 내진 설계된 건물도 모두 무너져 내립니다. 그 후 초당 50W 이상의 방사능에 피폭되고 3만 파스칼 이상의 폭풍이 발생해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은 모두 무너지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진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것입니다. 리틀보이와 같은 위력으로 설정해봤는데요. 광구 범위는 180m, 이 안에 모든 것은 증발해버립니다. 서울시청 일대가 해당되죠. 폭발 피해 반경은 339m, 콘크리트 건물은 모두 무너지고 치사율은 100%입니다. 덕수궁과 환구단까지 해당됩니다. 방사능 피폭 지역은 1.2km입니다. 초당 50W의 방사능에 노출되기 때문에 몇 시간에서 몇 주 내로 사망하게 되죠. 8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리틀보이도 이렇게 괴멸적인 타격을 안겨주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인 차로본바의 경우는 어떨까요? 서울은 가로조차 남기지 못하고 증발합니다. 은평구부터 강남구까지 모든 사람이 폭발에 휩싸여 100% 사망하게 되죠. 맨해튼 프로젝트와 오펜하이머의 노력이 세계 2차 대전을 중식시키고 많은 생명을 구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파괴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원자폭탄을 세상에 탄생시킨 것도 부정할 수 없죠.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도 했지만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함과 복잡한 마음을 동시에 느끼게 하네요. 왠지 고민이 많아지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더 많은 과학의 비밀이 풀리는 그날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곰돌이었습니다.